지금 그 3명의 연속적인 암살에 관련한 김구의 배우설에 관해서는 저희 채널의 입장이 아니라 전 박사 개인의 입장이라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근데 그 혹시 미군정에서 우리 초짜님 혹시 좀 궁금했던 내용들 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선 이 미군정에 대해서 쓰신 진덕규 선생님과 김학준 선생님 이 두 분이 쓰신 스타일이 굉장히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진덕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을 겁나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미군이 당연히 통치를 했으니까 미국식 민주주의가 양키 데모크라시라고 얘기 나오죠? 양키 데모크라시라고 하면서 약간 상업화 민주주의, 선민 민주주의라고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유럽식 민주주의는 조금 더 뭔가 고급화된 민주주의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너무 좀 네. 그렇게 보이죠? 네. 그 양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제 이 네. 진 선생의 글은 네.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너무 이제 이게 네.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1979년에 나왔던 책이라고 보시면 네. 그때 어떤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폐해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네네. 독재라든가 이런 네. 거 그런 것 때문에였던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 박사님? 양키 데모크라시? 저는 뭐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민낯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당황하잖아. 미국이 저런 나라였어? 근데 이게 뭐 이제 79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40년이 지났는데 뭐 오히려 그거만큼 적절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미국식 민주주의의 어떤 민낯? 그게 양키 데모크라시가 매우 적절한 말이다. 미국식 민주주의 민낯이 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대의제 절차적 민주주의 말하자면 어떤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런 부분인데 형식적 민주주의 근데 그 바탕에 이제 우리가 사실 따져봐야 될 게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자본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인민주주의 이 전통이 굉장히 오래 동안 근저에 깔려 있거든요. 뭐 우리가 뭐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도 보긴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인종차별의 문제 그리고 사실은 그 현상의 하나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무너지는 백인 중산층의 한풀이가 트럼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미국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그게 다국적 초국적 자본이든 그리고 그 관료 딱 틀이 잡힌 이 관료 그러니까 미국은요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대외 정책 이런 부분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아무튼 저급한 양키 문화와 물질적 향락 추구의 문화 양식이 이제 한국 사회의 전통성이나 가치관 윤리 의식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또 유럽식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 30몇 년 동안 일제에 아작이 나서 문화라는 게 없을 텐데 이미 박살이 났는데 새삼스럽게 미군정에 와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걸 푸셨다는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다. 그리고 전 박사가 양키 데모크라시에 대해 얘기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미국이 우리 미국 민주주의에 나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개인에 대한 개인의 생각, 자유. 저는 그 혼란의 과정 속에서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혼란이 있지만 이 혼란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뭐 그 중국의 시진핑이 중심된 그게 대안이라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적 가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때만 해도 국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 껄렁껄렁해 보이지만 그건 개인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할 때 보면 미국식 그 투표 보면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강원도에서는 표가 얼마 안 돼. 그러면 그냥 강원도 표를 뚝 계산해서 다 가져갈 거라면 의미가 없지만 강원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자가 다 가져간다고 하면 강원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거라는 게 지금 뭐냐면 저는 이런 그 연방제와 주라고 하는 그 절묘한 조화라고 개인은 느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여주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다만 여기서 양키 데모크라시라고 말했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요. 네. 물론 이제 만악의 근원이다. 또 권력의 화신이겠지만 미국의 악의 화신이다. 저는 또 그런 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한때 그랬잖아요. 미국 하면 아주 일본 다음으로 이제 좋게 신문 그러니까 운동권이 그랬죠. 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라는 게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미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서구적인 그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체제에서 민주화를 할 수 없었겠죠.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 별로 안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정략적인 정치적인 게 있지만 지금 제가 종북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에서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때도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측면도 당연히 우호적으로 볼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거기 가서 그럼 살 사람 하면 과연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미군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정을 또 좋게 생각해야 돼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 이후의 과정이 이 말하는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개인주의 이런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시작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그 민주화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보면 촛불까지 온 과정들 속에서 저는 우리 6월 항쟁 계속 오잖아요. 오면서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문제에 관련해서 천착하고 투쟁해 왔는데 지금은 6월 이후 지금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를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반동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 북한이나 이렇게 중처럼 다 막아버리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린 그 개인적인 문제들 물론 그것에 생겨나는 반대급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들로 간다. 이거는 여태까지 왔던 민주주의와 또 다른 과정이기도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죠. 그게 이제 조금 얘기를 확대하면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 가지고 또 뭐 얘기가 분분했잖아요.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뭐 그렇게 이걸 민감하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영훈 씨나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는 식민지 반분권주의 뭐 이렇게 해서 운동권의 이론적 바탕을 소위 말해서 애널의 이론적 바탕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산업화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일본이 그게 더 많이 착취를 하기 위해서였던 어쨌든 자본주의를 이식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산업사회로 바뀐 거야. 그건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돼.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지. 네. 그거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존재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영훈 씨나 이런 부분은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됐고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또 가니까 그거는 그렇게 판단할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그러면 미군정 3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서구적 민주주의, 서구적 자유주의, 뭐 서구적 개인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 그럼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미군정은 좋다 나쁘다 이건 딱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좀 사실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냥 뭐 무조건 다 부정하고 다 긍정하고 이런 흑백 논리에 너무 갇힌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식민지 근대화론 다시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산업화되고 자본주의가 된 건 맞아. 근데 그게 뭐 꼭 잘 됐고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진덕규 선생님 글 중에서 딱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현재와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미적일 수도 있고 친미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친미주의자, 즉 한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친미라는 관점에만 서 있는 인식이나 태도야말로 가장 반국가적일 수가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을 그래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1학년 때 미제가 우리 뭐 어쩌고다라고 하는 거를 본 거야. 1학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유인물 봤는데 충격받은 거 아니야. 미제가 뭐 분단의 원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글을 뿌리면 그건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던 시기야. 그러니까 반미라고 하는 것을 입에 꺼내는 게 매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반미는 아니야. 이런 비밀. 우리 나이 때 반미하면 큰일 나는. 김세진 열사 어머님이 우리 학교에 강의하러 오셨는데 버스에서 이제 쓴 거야. 그 버스 옆에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반미 어쩌고 그러니까 그 버스를 내리고 경찰 신고했잖아. 간첩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김세진 열사 어머님이 경찰에 갔다 오신 거야.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랬죠. 근데 저는 맞아요. 미국이라는 건 반미냐 친미, 그래서 미국이 고맙냐, 미국 때문에 우리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 정 박사는 알았다나 그런 상황이 있었어. 이게 이랬어. 우리가 지금 공부해보니까 미국이 야 한국으로 아작을 내자 우리 분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온 거야. 와서 그 눈앞의 일을 막 닥쳐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PL480 고물자, 초콜릿, 뭐 우유, 뭐 이런 거 걔네 잉여 농산물 막 갖다 줬단 말이에요. 김미 초콜릿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정말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미국이.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하루 지금 한 끼도 못 먹는 입장이야. 근데 나는 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뭐 음식 썩어서 버리느니 이렇게 좀 줬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시혜적이고 뭐 해서 정말 사랑해서 준 건 아니야.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뭐 한국에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코카콜라 그 한국인의 입맛을 바꾸고 뭐 모든 문화를 바꿔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처음에 그냥 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 한복 안 입기 싫은 거야. 이게 뭐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양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시장을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자기네 상품 팔아먹고 구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지만 뭐 본질이냐 안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따지는 건 따지더라도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누가 먹을 거 주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게 미국은 사실은 내보니까 한국전쟁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냉전이 극대화되고 한국전쟁 이후에, 아시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많이 돈을 투여했대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성장에 미국의 힘과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있었지. 그건 나중에 치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 민중이 이뻐서가 아니고, 미국은 1945년 이후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의 방어예요. 일본을 방어하는 거. 그런데 일본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가 이 부산, 제주도까지 소련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럼 미국은 상상이 안 돼. 그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미국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아니 자기네 이익이 없는데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아까 우리 막 하나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혹시 되게 착한 생각으로 책임감을 느껴서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망쳐놨으니까. 결국은 다 자국의 이익과 관련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중국과 더 가깝든 소련과 더 가깝든 소련 지금 없어졌지만 아니면 미국과 더 가깝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옛날보다 작은 나라다 보니까 솔직히 사대주의적 근성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또 명분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나라가 명나라를 대체했는데 그 성리학적인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명나라를 섬겨야 돼. 망했는데 여기 조종함이라고 가평현에 가면 조종함이라고 거기에 이미 1600년에 망한 명나라 마지막 휘종 임금이 위패를 모셔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있었어요. 여기 이것도 이런 얘기 막 하면 안 되는데 춘천에 의암 유인석 이런 양반들이 그런 양반들이라고. 아 진짜요? 이것도 저기 네, 이제 아무튼 어려운 얘기,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요. 네. 어찌됐든 근데 미국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럼 지금 태극기 부대이신 분들은 아직도 뭐 미군정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인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미군정과 한국전쟁 이후는 다르다니까요. 이게 한국이 미군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이승만에 대한 뭐 그 양반은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반발이라고 보여져요. 극단적으로. 근데 저거는 뭐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오늘 이제 얘기 많이 좀 되었는데 우리 제일 핵심으로 가봅시다. 이야기의 이제 제일 이 미군정과 분단화 과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분단의 책임은 누구 때문입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미국이지.
미국 때문만도 아닌 것 같고, 소련 때문만도 아닌 것 같고, 그 우리 때문인가요? 우리가 잘못했나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네. 있죠. 네. 그래도 제일 있는 사람? 예, 제일 안돼 그렇지. 있는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 누구? 아니,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인과 과정을 같이 봐야 된다. 일단은 이제 박사님과 말이 길어지니까 초짜님부터 얘기하자. 자, 첫 번째 1번은 미국, 미국, 2번은 소련, 소련, 3번은 우리. 우리. 그것만 얘기하자고. 정 박사. 아니, 우리도 이게 우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너무 다양한 아니, 세력이니까. 저 초짜님 경험하면 일반 누구?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1번이 미국이죠. 네. 네. 그리고, 소련과 북한. 또는 북한. 그리고, 남한의, 어떤 여러 정치 세력들이 다 포함이 되고, 저는 하나 더 있다고 봐요. 1번. 일본.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정리를 정 박사 해줄 거니까 우리 이제 일단 한번 떠들어보면 저는 첫 번째가 저는 그 김학준 교수도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판을 만든 건 미국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만든 거죠. 구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들끼리 다 할 수 있었는데 지 안 죽이려고 멀쩡 그 다 끝난 전쟁에 소련을 참전시켜서 이런 분할의 구도를 만들어서 분단을 만들었고 촉발을 시킨 거는 소련과 북한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북한 지역에 완전히 그렇게 해서 상황을 촉발시켰고 그 촉발을 받은 자가 이승만 같은 이승만 뭐 반대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일본까지는 왜 갔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경중을 따지면 무게중심을 따지면 소련과 북한이 더 잘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조금, 기계적 중립. 그 일본은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 부분도 뭐 명쾌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분할, 그 383 분할에, 일본의 음모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 재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무장해제를 원래 관동군은 만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대로 얘기하면 관동군은 소련이 무장해제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내의 무장해제는 미군이 하기로 돼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 관동군을 이 북한 쪽까지 내려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소련을 불러들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좀 정확히 말하면 아마 김학준 교수에 나오던데 그 관동군 안에 편입을 시켰다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동군의 그 작전 구역을 네, 한반도까지. 한반도 이 북한 부분까지 배치를 새롭게 하면서 원래는 그러면 소련군이 안 넘어올 건데 이 관동군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한반도까지 진입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일본이 음모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너무 음모만 같아. 그런데 물론 이제 음모론을 가는 거는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일본 애들이 그 정도로 머리를 썼을 것 같지가 않아. 아니 근데 이 조선충북부라는 그 유재주의 그 거의 뭐 팩트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아베 총독이 딱 조선을 떠나면서 100년 뒤를 보자. 100년 뒤에 보자. 분단 76년 이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그런 한반도 분단을 진짜 뭐 그 정도 정교하고 성견지명 있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들이 요만한 씨앗이라도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정말 치 떨리는 얘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수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정 박사님 좀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막 떠들었는데, 한번 좀,
그래도 우리가 또 수준 높은 방송이니까 전 박사가 이제 이 학술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분단의 1차 원인이 뭡니까? 분단의 1차 원인은 분할 점령이죠. 이게 일단 38선이 그어져서 분할이 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미국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소련, 저는 늘 어떤 문제든 외부에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벌어진 일이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는 늘 우리의 과제거든요. 그럼 미국은 미국의 의도가 있고 소련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 내적인 대응 방식, 거기에서 뭐 늘 역사적으로 늘 그렇죠. 거기에서 그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적, 경제적 모든 단체들이 뭐 지금 정치는 뭐 안 그렇습니까? 다만 적어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여기서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시대에도. 그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기적 국면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떤 비상한 국면에서는 좀 그런 역사적인 실수를 되풀이지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승만이 더 잘못했니, 뭐 김구가 더 잘못했니, 이런 박헌영이가 더 잘못했니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략적으로 그게 개인적인 권력 욕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뭐 밝힐 건 또 밝혀야 되는데 그걸 또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뭐 이러니까 계속 논쟁이 되풀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다수가 그게 집단지성이라 다수가 봤을 때 그땐 그래 여운형의 그런 게 옳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무조건 뭐 이승만 빠는 이승만이 좋고 김구 빠는 김구가 좋고 여운형 빠는 여운형이 좋고 뭐 심지어 박헌영 빠 아니면 김일성이 무조건 옳고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옳고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옳고 누가 덜 옳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보면서 그걸 뭐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내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아쉬운 거는 그거죠. 통합을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죠. 여운형을 대표한 세력일 텐데 그런 노력들이 좌절되면서 사실은 남과 북의 그 극단적인 그 권력을 쟁취하려는 세력들, 북한 김일성이 되고 남한은 이승만을 대표하는 세력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분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미수공동위원회 하면서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 소련도 이미 그때부터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46년 2월부터 임시인민위원회로 바꿔가면서 사실 북한의 그 행정을 사실 마무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미수공동위원회 참가 정치사회단체 부분에서 딱 가야 되라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렬된 거잖아요. 반탁을 한 단체들, 정당 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승만, 김구, 한민당 다 빼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좌파가 뻔한데, 그럼 소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46년 6월 정읍발언부터 그때까지도 저는 미국이 단정으로 기울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이승만이 점점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그 동유럽에서 점점 이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부분 때문에 미국이 거의 히스테리가 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승만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흘러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당연히 어떤 소련과 북한의 자세, 태도, 이 부분에도 그리고 1차 밀속운동위원회에서도 합의한 게 있었단 말이야. 아주 복잡한 거는 금방 결론이 안 나니까 조금 미루더라도, 그래서 뭐 전기 끊지 말고 통행 뭐 이렇게 하고 가서 이행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신뢰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이미 소련과 그 김일성 이 세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이 굳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김일성이 안 쳐들어왔으면 이승만이 쳐서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북침설 이런 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어느 쪽에서도 이거는 꼭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분단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그 김학중 교수의 책은 안 읽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아, 그래요? 난 읽었을 것 같아. 나는 안 읽었어. 안 읽었던 것 같구나. 선배들이 좀 그랬고, 그때 이 양반이 그때 막 청와대 수석이어가지고, 그 민정당 시절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이제 분단 얘기하면 좀 더 이제 그러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체제의 결합에 관련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좀, 그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서로 평화롭게 각자가 추구하는 질서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서로 총질하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우만 범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분할을 해놓으면 피할 수가 없네요. 베트남이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베트남도 그 오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통일을 하게 되면 방법은 그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뭐 베트남도 무슨 지정학적으로 인도 차이나가 전체 공산화 될 게 걱정이 되니까 그랬던 거고, 조금 건너간 필리핀이고 하니까 억지로 잘라놓으니까 뭐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이 분단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에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통일에 대한 감상적인 것도 있고 열망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주후에 이제 그 통일운동이라든가 이런 학생운동이 있었어요. 이런 흐름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분단에 관한 해석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지금 보면 조금 갸웃거릴 내용도 그 당시엔 제가 아까 양키 데모크라시 얘기했지만 무조건 다 싫어했죠. 우리 커피 미제에 썩은 물이었는데 콜라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햄버거? 물론 이 양반은 햄버거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대 우리 문화를 많이 잡았는데 오늘날 보면 또 다른 해석들도 있고 그러긴 해요. 분단의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2021년에 우리 이제 아직도 분단의 과정이죠. 분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초짜님 먼저 분단이 이루어졌는데 2021년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직도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중국과 미국과 이런 문제들로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 좋습니다. 네. 이제 또 우리 선택을 했는데 중국이야 미국이야? 초짜님? 1번 미국, 2번 중국?
둘 다 싫은데요? 그냥 저희 나라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전 박사 1번 미국, 2번 중국. 뭐합니까, 지금.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네. 평화 어떻게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너무 미국의 눈치를 받지 않고 조금 원하는 거는 자주적으로 저희가 이제 북한과 우리 한국과 교류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조금씩 교류하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비슷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박사님은? 네, 저는 뭐 초자님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무슨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동의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세대도 사실 여론조사도 뭐 통일도 아무 관심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통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좋은 이웃으로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봐서 합쳐도 좋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통일보다는 평화라는 담론이 더 중요하고 이게 아쉬운 게 그런 거죠. 그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미 관계가 맹탕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온전자론이고 뭐고 다 이제 끝나고 개성공단 폭파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저는 그 대목이 좀 아쉬운 게 저는 북한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계속 미국만 보고 큰소리 빵빵 치고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가 립서비스만 한 거야 남한이. 공수표만 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립서비스만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얘기하면 집어쳐 이런 반응인데 그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선제적으로 했으면 그러면 진정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선제적으로 못하고 그러니까 너네는 결국 미국의 오케이 없이는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들이 까버리는 거거든요. 니네 빠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백신 줄게 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북한 정권에 대해서 자존심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왔는데, 절대 그걸로,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빈정만 더 상하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도와줄 태세가 돼 있어.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때 도와줄게. 지금 계속 콕 찔러서 뭐 줄게,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안 좋다, 오히려. 그리고 계속 좀 도발적인 거 이런 거 할 때는 면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필요 없어.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갈 땐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그래야 되는데 계속 뭘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개성공단이나 남북 교류협력 센터잖아요. 우리 예전에 개성공단 갔을 때 봤는데 저는 그때 단호했어야 되고 거꾸로 미국이 이렇게 하노이 회담 결렬되었을 때 또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길들 열어버리는 대범함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분단 과정을 보면은 아까 전 박사도 얘기했지만 외부에 중요한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될 우리의 역량도 있는 거니까 오늘날 볼 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갈 때, 그것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돼. 그래야 뭐 나중에 미국 애들 반대를 하면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거든. 근데 지를 겁먹고 미리 예단하면 사실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설득해야 돼. 독일 분단은 4대 연합국이 분할을 했지만, 걔네 허락받고 무슨 통일했습니까? 동소독이 그 오랫동안에 교류하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중요한 거는 남북한, 이 정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국민들끼리의 관계, 이 속에서의 어떤 신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높여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한민동맹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하고, 오히려 미국하고 의도가 다르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지,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할 게 없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종전선언은 설마? 양키 대모였어. 미국과 중국이 휴전협정을 조인했지만, 우리 땅에서 있었던 거고, 그 종전선언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지. 있는 거죠. 남북한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엄청난 국제법적 질서라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전혀 안 하겠다는데. 아직도 미국이 엄청 두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모든 걸 막아버리면 수출이고 뭐고 경제적으로 또 예를 들어 환율이고 뭐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이고 이걸 풀 수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국방비 규모나 뭐 국방력 따지면 뭐 비교가 안 돼요. 세계 지금 뭐 627위? 7위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자꾸 핵무기 얘기하는데, 핵무기는 전략 무기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단이지, 오히려 군사적 수단이 아니거든. 쓸 수가 있는 무기가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애써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근데 제가 경제를 좀 공부해 보니까 미국은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그래서 이게 너무 알면 쪼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고 하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 오히려 이제 또 북한 애들은 이 무지가 용맹을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저러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산 동결하고 계좌 묶고 뭐 이런 거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제 수출 위주의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끝날 거야. 맘 먹고 뭐 하면 주식 붕괴되고 뭐 수출 안 되고 정권이 그냥 무너진다고 봐야죠. 이거에 대한 두려움 물론 있죠. 그렇지만 국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한 그런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죠. 미국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랑 끝장나는 건데, 저는 만약에 우리 민족이 평생 전 걸쳐서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고, 이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이걸 해야 한다는 동의를 얻어야지,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는 동의가 얻어지면 뭐 미국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견디는 거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뭐. 근데 저는 그러려면 그걸 충분히 설득해야 되고, 아까 말한 거 우리 전 박사 얘기했지만 대범하게 하고 또 북한이 잘못했다고 매섭게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우리 자존심 상하잖아. 병신된 거 같고, 북한의 김여정이 입에 닿지 못할 욕을 막 던지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바로 뭐 국민의힘처럼 하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적절히 하는 것들이 교감이죠, 국민들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란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게 설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김대중 정부 이후 참여정부까지 무슨 햇볕 정책을 비난하면서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자회적 차원에서 뭐래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북한의 핵 기술력이 엄청나게 고도화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진짜 이거밖에 없네. 목숨을 건 거지. 네. 오히려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제 저쪽 태극기 쪽에서는 이제 정반대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원할 거란 말이야. 이게 현상을 바꾸는 걸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상유지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그 이른바 말하는 전략적 인내라고 한 게 내버려둔 거야. 걔는 유럽에 관심 있으니까. 사실 오바마 때가 이제 박근혜 이명박 때이고, 그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현상 유지가 뭐 좋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위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북미 대화가 빨리 돼야죠. 그거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는 진짜 아니다. 우리는 어쨌든 남북한의 이런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도 좀 그게 뭔가 좀 안심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면서 뭐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요.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제일 어렵네요. 마무리하자면, 이 책에 나왔던, 이 책에 공부하던 1986년도에 직면했던 문제들이 2021년에도 같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좀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 내용들 뭐 다 하신 말씀 다 하셨죠? 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좀 재밌고 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 좋아도 누르기. 공짜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